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번 손자병법을 좀 공부해 보자 합니다. 지난 요새 노자의 도덕경 좀 살펴봤고요. 좀 계속 진행할지 아닌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이제 손자병법 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보시지 말고 또 남의 얘기처럼 보시지 말고요. 왜냐면 그게 우리 생활하고도 또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회 치열한 경쟁사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 또 조직 생활,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뭐 폭동 사태라든가 무슨 부분적인 그런 만일의 사태, 또 멀리는 무슨 우리 6.25 때 전쟁도 있었잖아요. 6.25 때 전쟁 때도 보면 다 손자병법 활용해서 했더라고요. 중공군이 많이 내려왔대요. 예를 들면 전쟁할 때도 주로 한국군 지역만을 골라서 집중 공략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술 전략 쓰는 걸 보면 그 손자병법에 있는 걸 전술들을 많이 활용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또 과거에 전쟁도 그렇고 또 평자호란 때도 그렇고요. 홍타이지 전술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손자병법에서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오래 끌지 말아라. 너무 오래 끌면 뭐 한다 그랬죠? 예, 예기 이게 꺾인다 그랬어요. 날카로움 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가면 또 군 조직도 좀 강해지지 못하고 또 이제 병자호란 때도 그런 거 썼지만 또 러일 전쟁 때도 보면 역시 손자병법 활용했는데 그때 총사령관이 오야마 이와오 그분이 상당한 인격자로 알려졌는데 그때 일본군 25만 명으로 러시아군 현대화된 러시아 군대 있잖아요. 막강한 러시아 군대를 갖다가 대파했어요. 봉천 전투. 제가 저기서 한번 설명드렸죠. 카스라 테프트 협약의 진실 다른 영상에서요. 그때도 보면 주변 상황과 일본 정부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을 어떻게 다 요절을 내고 어떻게 뭔가 좀 더 이렇게 단단히 이제 일을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령관이 말이에요. 만주군 사령관이 손자병법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무 전쟁을 끌면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일본군 이제 대성을 했고요. 마무리를 빨리 해서 이걸 건의를 했다고요. 더 이상 이제 확전시키지 말고 봉천전투 끝났지만 더 이상 시베리아니 더 이상 저기 서부나 북부 쪽으로 전선이 확대되거나 장기전이라는 걸 반대했어요. 마무리 짓자고. 그랬더니 손자병법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6.25 때 어땠죠? 6.25 때도 보면 우리 피난 갈 때요. 피난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손자병법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선 들어가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처산지군이 있는데 시생 전령 무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을 선점하고 뭐라 그럴까 관찰하는 거 경계하는 거죠. 지대가 적군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입지를 하고요. 거기서 경계를 하면서 어떤 입지의 우위 그리고 선점하는 건 맞아요. 예? 맞는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전쟁을
그 소산한 지역에서 그 전룡 그 여기서 융이 원래 이제 그 중국에 그뭐 룽정 뭐 그런 게 있는데 성대하게 근데 여기서는 그 성대하게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좀 소산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우뚝 소산한 지역 높은 언덕이라든가 뭐 야산 정도 그럴 때는 그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지 말라. 예를 들면 그 높은 지역을 갖다 선점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갖고 그 산 위에 있잖아요. 군대를 그 산 위에 오르지 말라 이거죠. 예? 산 위에 올라가서 전투하려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증명이 됐죠, 그죠? 예, 어디 두 군데 전투인데 한 세 군데인가요? 임진왜란 때는 그 행주산성 우리가 근데 왜군들이 그 행주산성 올라가려다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 생창리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을 전멸시켰는데 생창리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거기 뛰어들었다가 거의 전멸할 정도로 대표했죠. 8기군. 그 막강한 8기군도 우리나라 그 유림장군 부대한테 아주 참패를 했어요. 무참하게. 또 광교산 전투를 들 수 있죠. 광교산 그 야포 대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나라 그 광교산 전투의 영웅 그 김준영 장군인가요? 거기 어쨌든 이제 확실치 않은데 이름이 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뛰어들었다가 그 아주 무참하게 참패했죠. 거기서도 거기 사령관은 전사였고요. 우리나라 그 박이 부장이 쏜 그 조총에 맞아서요. 그래서 그 입지 위를 누리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저기 산꼭대기에 말이야 올라서 함부로 이렇게 그 전투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전쟁이 나거나 무슨 어떤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피신을 할 때 있잖아요. 피신을 할 때는 그 저지대로 가야 돼요. 저지대. 즉 뭐냐면 만약 6.25 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겠죠? 평야지대로 피난을 가야 돼요. 산악지대로 피난을 가는 건 아니다. 자, 이거는 뭐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니까요. 손자병법 이런 데 다 이렇게. 왜냐면 그 후퇴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함부로 산 위에 올라가는 건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 예? 물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물 없이 못 살거든요. 물 안 마시고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쟁이 날 때는 그 피난 갈 때는 어디로 간다? 산 위로 가면 안 돼요. 평야지대로 피난을 가야 돼요. 그리고 군대 운영도 그 함부로 대책 없이 산꼭대기 올라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그래서 요 그런 문제 뭐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절수 이래란 말이 있는데요. 이 객은 이제 적군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저 비유법인데 그 저기 물을 건너올 때 있잖아요. 그 물 안에서 그 마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만일 저기 반쯤 건너면 그때 공격해야 된다 이거죠. 저기 강을 건넌다 그래갖고 도하를 막기 위해서 저기 물로 뛰어들어 가지고 그 뭐 배를 타든 뭐 함선을 이용하든 저기 도하를 못하게 그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적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기 건너오게 두라 이거요. 건너오게 한 50%쯤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격 준비를 하라 이거죠. 공격 개시. 그러니까 저기 50%쯤 왔을 때 그때 움직이게 되면 적도 여기서 공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한 60%한 60%쯤 왔겠죠? 저기 50%쯤 왔을 때 공격 개시하게 되면 여기서 또 공격하게 되면 또 적군이 또 오니까 한 그렇게 되면 한 60% 70%쯤 올 거예요. 그때 좀 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저기 반쯤 건넜을 때 그때 이제 공격 개시 그거를 이제 하라 이거예요. 반쯤 건넌 다음에 건너기 시작할 때 공격하지 말고요. 그 이유는 이런 거 같더라고요. 저기 예를 들면 60% 50%쯤 왔을 때 공격을 하면 이제 막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한 60% 70%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강폭이 넓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기서 궁수들이 쏘면 그 화살에 사정거리 안에 들 수도 있겠죠. 보통 활을 쏠 경우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0m까지는 날아가더라고요. 100m까지는. 50m는 이제 그게 유효사거리 될 테고 이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기 도하할 때 바로 가서 그 쳐부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건너게 두고 반쯤 이제 지날 때요. 지날 무렵 그때 해야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절수, 필, 원수. 그 절수는 이제 뭐 강을 건넌다고 보면 되겠어요. 물을 갈른다는데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물로부터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가, 즉 강변이죠. 물가에서 전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그 작전의 운영이 좀 여유롭지 못하죠. 다양한 전술 전략이 있는데 물가 옆에서 싸우게 되면 그게 제한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봐요. 그 다음에 무부 어수 이영객, 그다음 욕전자 무부 어수 이영객. 이거는 그 물가에서 적을 맞지 말라는 얘기고요. 물가에서. 그 다음에 전쟁하려는 자는 물가에서 적을 맞지 말라는 건데 이제 아까 그 얘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그 물가에서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 뜻이겠어요. 전사피적인데 이거는 그 전략적으로 후퇴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있는데 뭐 남한산성에 뭐 예를 들면 삼진노구령만 얘기한다든가 또 현리전투 6.25 때 패전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불명예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중공 대군마저서는 일단은 아군의 그 군사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퇴 작전은 나는 옳다고 봐요. 다만 후퇴 작전 중에 그래도 일정 정도 그 저항도 조금 해보고 그 전술을 좀 펼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후퇴했기 때문에 또 후퇴할 때 좀 제대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후퇴할 때도 그 전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쉽게 내줬고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거는 이제 비판 받아야 되지만 또 여기 손자병법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다 병중 이건 중자예요. 간체자로 썼는데 불가이죠. 저게 그 압도적인 그 대군에서는 그 적으로 그때 대적하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 이제 사기 자루 이살 기세.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이제 적을 좀 필요하게 좀 하는 전술을 취하고요. 예를 들면 뭐 유격전, 매복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적이 세가 꺾인다, 즉 예봉이 꺾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사 피적, 자차 무구, 그 미실 상야 이렇게 됐어요. 그 전 부대가 적을 피하면 이 허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과부적일 때는 그 후퇴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허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차라는 것은 그 수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다 수경. 그러니까 부대를 갖다 이렇게 수경하는 거. 이 좌는 왼쪽이지만 또 옆이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중과부적일 때는 부대의 군사력을 온전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다른 곳으로 후퇴시켜 가지고 그 주둔시키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즉 후퇴한다 그래 갖고 큰 허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 미실상야 그거는 그 상, 응? 어떤 정상적인 거를 갖다가 잃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제 저 이제 6.25 때 현리전투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건데 그 중공군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주로 이런 작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일부러 그 군사력을 집중해서 한국군 그 주둔 지역만 많이 노리고 이렇게 공격한 것 같아요. 미군을 피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정보가 당연히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방법이 없다. 다만 그 전술은 좀 써야 된다. 뭐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럴 때는 그 일시적으로 좀 후퇴 전략을 쓰는 게 허물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무리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아군의 그 군사력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군의 군사력을 갖다가 온전히 하면서 또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전사 피적이라고 했어요. 전 부대를 갖다가 피한다, 예, 후퇴한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도 그 전술이 필요하겠죠. 후퇴함에 있어서도.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손자병법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그 좀 이렇게 먼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 뭐 그렇게 아니면 군사나 이쪽에 종사자들만 하는 얘기 그건 아니고 또 많이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있으니까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